여러분은 지금 북한 여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7살. 군용 트럭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이 소녀의 이름은 사라지고 번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삭발되고 군복은 남성용. 그리고 그녀의 삶은 10년 동안 철조망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탈북자 증언을 통해 알려진 북한 여군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7살 소녀가 겪은 10년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김연희입니다. 나이 17, 평안북도 구장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논 몇 마지기와 허름한 흙집들, 그리고 오래된 확성기 하나. 아침이 되면 그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가 울리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묽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달짝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리였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오는 사람은 저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인민반장 최명숙, 그리고 군복을 입은 군동원 담당 간부. 인민반장이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기운 벽, 그리고 연희. 그녀의 눈이 연희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집 맞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민반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인민반에서 여군 지원자를 3명 보내야 하오.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연희는 아직 어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민반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국가에서 부르는 건데 어린 게 어디 있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을 안 보내면 가족 성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소. 그 말의 의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성분이 나빠지면 배급이 끊기고 직장을 잃고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민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준비시키시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 군용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여벌 옷 한 벌, 낡은 수건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옥수수 떡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트럭에는 여자아이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희 또래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논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연희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아프지만 말고 살아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올라타. 연희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철판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트럭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 자신의 머리카락,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까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희가 살아가게 될 부대였습니다. 군용 트럭은 3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논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산이 보였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트럭 뒷칸에서 연희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철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조용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소녀들 중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트럭에 탄 이유는 모두 비슷할 것이라는 것을. 가난한 집딸, 뇌물을 낼 수 없는 집딸, 혹은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집딸. 연희는 손에 쥐고 있던 보따리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넣어준 옥수수 떡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꺼내 먹지 않았습니다. 왠지 먹으면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군인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소녀들이 하나씩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희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철조망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건물 몇 채가 있었습니다. 회색 벽, 깨진 창문, 그리고 먼지가 쌓인 마당. 이곳이 앞으로 생활할 부대였습니다.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줄 서. 소녀들이 어색하게 줄을 섰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여군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아주 짧았고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여군이 말했습니다. 신입들이냐?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애들입니다. 여군은 소녀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라와. 그들이 들어간 건물 안에는 낡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바리깡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 다 자르는 겁니까? 그 순간 뒤에 있던 남자 군인이 웃었습니다. 여기가 미용실인 줄 아냐? 군대다. 첫 번째 소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리깡이 켜졌습니다. 윙. 그 소리가 건물 안을 채웠습니다. 바리깡이 소녀의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그 소녀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짝, 삭발을 하던 병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울어. 군인이 울어. 건물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목 뒤에 닿았습니다. 바리깡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렀던 머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빗어주던 머리.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머리. 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맞는다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바리깡이 멈췄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소녀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머리, 같은 얼굴, 같은 표정, 그리고 같은 눈. 그 눈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삭발이 끝난 뒤 군복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복은 여성용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남성용 군복이었습니다. 소매는 손끝을 덮었고 바지는 3번 접어야 했습니다. 허리는 너무 커서 끈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속옷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군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어떤 부대는 이것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군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터 너희는 이름 없다. 소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군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번호로 불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너
47번.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연희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이름은 47번이었습니다. 부대에 들어온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와 하루가 서로 섞여버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요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배급 시간, 그리고 작업 시간. 아침 기상은 새벽 5시였습니다. 확성기에서 거친 음악이 터져 나옵니다.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그 소리에 맞춰 모두 벌떡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나면 맞기 때문입니다. 막사 안은 항상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군복 냄새, 낡은 담요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20명의 여군이 좁은 막사에 같이 살았습니다. 환기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같았습니다. 강냉이 죽, 묽은 옥수수 죽 한 그릇, 그리고 염장무 2조각.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빨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먹으면 입 안에서 옥수수 껍질이 씹혔습니다. 그것이 목에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사상 문제가 있다고 혼납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삽을 들고 산을 깎습니다. 돌을 옮깁니다. 흙을 퍼나릅니다. 처음 며칠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물집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바닥이 가죽처럼 변했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은 보통 13시간에서 14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누군가 속도가 느리면 간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군인이야? 환자야? 그러면 모두 삽을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막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멈췄다는 것을.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17살에 처음 시작된 생리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희는 옆에 누워있던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동기가 말했습니다. 나도 없어. 그 말에 막사 안에서 몇 명이 더 말했습니다. 나도 안 한 지 2달 됐어. 나는 3달. 그때 막사 한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임 여군이었습니다. 처음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여기 오면 다 그래. 몸이 버티질 못해서 그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영양실조. 먹는 것은 옥수수죽. 일하는 시간은 하루 14시간. 몸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리가 멈추지 않은 여군들이었습니다. 부대에는 생리대가 없었습니다. 북한군 복음 목록에는 여성 위생용품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처음부터 남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군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떤 여군은 헌걸레를 잘라 접어서 썼습니다. 어떤 여군은 낡은 양말을 잘라 사용했습니다. 어떤 여군은 옥수수 껍질을 겹겹이 접어 넣었습니다. 한 번은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신문지 썼어. 그 말을 듣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리 중이라고 훈련이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동기 31번이 작업 중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붙잡고 몸을 웅크린 채 쓰러졌습니다. 생리통이었습니다.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쓰러졌어? 동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 말을 듣자 간부가 웃었습니다. 남자 군인은 그런 거 없다. 너는 왜 아파? 그리고 삽을 발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정신력이 약한 거야. 동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막사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으면 바로 잠들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몸이 먼저 포기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대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연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여군이 하는 일은 처음 들었던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대 첫날 간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훈련은 줄어들었고 대신 다른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업장으로 가려던 연희에게 소대장이 손짓했습니다. 47번. 연희가 뛰어갔습니다. 예. 소대장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작업 나가지 말고 간부 숙소로 가. 연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간부 숙소요? 소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 안 들려? 청소해야지. 간부 숙소는 여군 막사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같은 부대 아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에는 깨진 곳이 없었고 방 안에는 난로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비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막사에서 맡던 냄새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여군 둘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이야?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군이 말했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걸레 들고 닦아. 청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방 하나, 복도 하나, 그리고 화장실, 여군 셋이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청소가 끝날 즈음 문이 열렸습니다. 간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바닥을 한번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네. 그리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군화도 좀 닦아. 방 구석에는 군화가 4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군화를 한 켤레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군화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왔을 때 다른 여군들이 물었습니다. 간부 숙소 다녀왔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여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연희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 여군이 말했습니다. 여군 생활. 그 이후로 간부 숙소 호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큰 양동이 안에는 군복과 양말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속옷도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손을 물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졌고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빨래가 다시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사 안에서 여군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 맞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인 아니지. 식모지. 몇 명이 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의 빨래, 간부들의 식사 준비, 간부들의 방 청소, 군화 닦기, 이 모든 일이 여군들에게 교양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군가 불평하면 간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어디서든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래서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한 가지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이 많아지면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 하지만 연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부대에서 겪게 될 일들 중 가장 가벼운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지옥은 밤이 되면 시작된다는 것을. 부대 생활이 2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연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군들이 항상 바빴습니다. 작업장에 나가 흙을 퍼나르고 간부 숙소를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막사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신임 여군이 들어온 날 밤에는 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사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군들이었습니다. 아직 머리도 완전히 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낯선 곳에 온 사람 특유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희망. 연희는 그 표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처음 왔을 때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는 간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신임 여군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놓고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군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 간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애 괜찮네. 다른 간부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얼굴도 괜찮고. 그 말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군들은 다 들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잠시 후 막사 문이 열렸습니다. 간부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 불러. 그는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12번. 신입 여군 한 명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간부실 당직이다.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사 안의 여군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12번 여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막사 구석에 있던 선임 여군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와. 막사 뒤쪽으로 잠깐 데려갔습니다. 연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선임 여군이 신입에게 말했습니다. 불려가면 키는 대로 해. 신임 여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군 생활 끝이야. 그 눈에는 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잠시 후 신임 여군은 간부를 따라 막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12번 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죽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희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왜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막사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철조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철컹, 철컹.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낮에는 몸이 힘들고 밤에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번호가 언젠가 불릴 것이라는 것도. 부대 생활이 3년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흐르는 방식은 밖과 달랐습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작업, 같은 음식, 같은 막사, 그리고 같은 밤. 여군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름을 물어보고 고향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너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막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3번 배 나온 거 아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33번을 바라봤습니다. 33번의 이름은 정다영이었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왔다고 했던 조용한 여군이었습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얼굴이 아주 하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33번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예전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도 자주 숨을 고르며 멈췄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점심 작업 중이었습니다. 33번이 삽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토를 했습니다.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33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부는 잠시 그녀를 보더니 다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의무실로 데려가. 그날 오후 33번은 막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막사 안에 조용히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신이래.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사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여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일지. 며칠 뒤 33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걸을 때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막사에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33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어졌어. 막사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우연히 의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었습니다. 여군들 또 임신이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간부들 문제지 뭐.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못 낳잖아. 연희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막사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가 생겨도 태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군들은 아이를 낳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대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여군 전원, 정기 임신 검사.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여군들은 줄을 서서 자신의 몸을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서 있을 때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사라질까? 33번 사건 이후 부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공식 명칭은 건강점검. 하지만 여군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줄 서는 날. 검사는 보통 3달에 한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이면 여군들은 작업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대 의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 줄, 조용한 줄. 누군가 떠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처음 그 줄에 섰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몸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줄 앞에는 간부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경 1명, 의무실 문이 열리면 여군 1명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들어갑니다. 과정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줄에 서 있는 동안 여군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연희 앞에는 신임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신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무병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신임 여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줄에 서 있는 여군들은 모두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신임 여군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줄을 떠나 막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줄에 서 있던 여군 몇 명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음성, 그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검사 줄에 서 있던 여군 1명이 의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줄이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군은 의무병 둘에게 양팔을 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하지만 간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데려가. 그 여군은 부대 뒤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막사에서 그 여군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낮에는 몸이 부서지고 밤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몇 달마다 자신의 몸이 죄가 될 수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연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여군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매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부대에 들어온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곳에서도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밖에서 흐르는 시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사람이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이 마모됩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 막사에는 20명의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다른 부대로 보내졌습니다.
몇 명은 아파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입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막사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 여군들은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건설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창고를 짓는 작업이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나르고 돌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햇빛이 강했습니다. 연희는 잠깐 물을 마시려고 작업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땅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아마 깨진 거울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연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부대에 온 뒤 제대로 된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사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간부 숙소에만 작은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는 자신의 얼굴을 거의 5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거울 조각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니 하나가 조금 깨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거울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눈은 처음 이 부대에 왔던 17살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거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아침 연희의 머리를 빗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었습니다. 우리 연희는 커서 예쁜 처녀가 되겠네. 연희는 잠깐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22살 얼굴인가? 잠시 후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47번. 연희는 놀라서 거울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 여군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연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군이 거울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봤지?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군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놀랐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군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다 그렇게 변해. 연희는 거울 조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조각을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다시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막사 안에서 여군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가면 시집 갈 수 있을까? 다른 여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받아주겠어? 또 다른 여군이 말했습니다. 생리 다시 돌아올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수 있을까? 그 대화는 20살 안팎의 여군들이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사랑도 연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직 여자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부대에 들어왔을 때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 누가 말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몸 위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소대장이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47번.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제대다. 그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도 별것은 없었습니다. 낡은 군복 한 벌, 수건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 보냈던 작은 천 보따리. 10년 동안 그 안에 새로운 것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연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 녹슨 철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보았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문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환송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이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낡은 집들, 흙길, 그리고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하지만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얼굴을 만졌습니다. 연희야, 어머니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연희 얼굴이냐? 연희는 장마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팔고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군대 갔다 온 거래. 그 말은 북한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무를 다했네. 하지만 여자가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군대에서 뭘 했는지 누가 알아? 간부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뻔하지. 순결하겠어? 그 말들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속에 하나 들어왔는데.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여자라니까 싫다고 했대. 어머니는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부대에서도 별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삽을 들고 돌을 옮기고 굶고 버티며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받은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여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가면 아이 낳을 수 있을까? 나가면 누가 우리랑 결혼할까? 그 질문들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17살에 군용 트럭에 올라탔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은 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에서 그녀의 이름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17살에 군용 트럭에 올라탔던 소녀는 10년이 지나 27살이 되어 철조망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여군들이 겪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